2023년 보스턴 컨설팅 그룹의 세계 50대 혁신 기업 보고서에서 미국은 25개, 중국은 8개, 한국은 단 1개라면서요? 중국의 한 방송에서 중국인 패널들이 한국의 기업들에 대해 조롱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새 급속한 기술 발전과 경영 환경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코로나 이후의 기술을 선도적으로 이끄는 중국 기업들에 반해 한국 기업들은 한국의 내수 시장도 작고 자본력도 중국보다 적고 정부의 지원도 더 약하다면서요. 2021년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한국은 전 세계 1위를 차지했다고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체 무슨 일일까요? 한국의 기업부설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중국인 사업가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의 기업부설 연구소에서 근무했고 현재는 한국과 중국 간 무역 사업을 하는 왕슈잉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근무할 때는 중국보다 한국의 기업 환경도 더 자유롭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더 맞아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보다 더 혁신적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특히나 올해에 들어 한국은 외국 기업의 직접 투자로 사상 최대 기록을 세우게 되었어요.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해외 기업들은 중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지난달 전 세계에서 반도체 장비 회사 1위인 ASM은 한국과 1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약을 맺었으며 국내 연구센터를 건립할 계획을 밝혔는데요. ASM 기업이 장비를 주지 않으면 반도체 생산이 어려울 정도로 슈퍼 회사라서 한국의 삼성과 공동으로 연구센터를 건립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놀랍더라고요. 연구센터 건립을 한다는 건 기술 공유도 같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외에도 한국 대통령의 2차례 순방 기간 동안에도 7개 기업이 총 22억 달러를 투자 약속을 하더군요. 이 모든 기업은 해외에서 한국 투자를 결정한 기업들입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은 19억 달러의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며 한국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부러웠어요. 외국 기업들에 의한 한국 직접 투자액은 지난달까지 107억 3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치더군요. 특히 80% 이상이 한국 내에 생산시설을 짓는 그린필드 투자입니다. 미중 갈등이 지속되면서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금의 50%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며 적극적인 유치에 나서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기업들은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이나 한국을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최근 중국 경제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건 중국의 경제도 계속 어려워지고 외국 기업들도 중국을 빠져나가는 중국의 전자산업 분야는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올해 저도 참석한 독일에서 개최한 국제가전 박람회에서 중국 전자업체들이 세계 1위로 불리던 한국을 따라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115인치 LED 디스플레이를 가진 초대형 TV부터 액자 모양의 TV까지 중국 업체가 소개한 제품들은 외관상으로만 봐서는 한국 제품과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이더군요. 예를 들어 55인치 투명 OLED TV는 LG에서 공급받은 디스플레이를 사용해 탄생한 중국산 TV입니다. 중국산 폴더블 스마트폰은 삼성에서 만든 것보다 얇아졌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중국 업체가 한국 기업 가전제품의 내부까지 공개로 촬영하다가 재질을 비난받기도 했습니다. 삼성과 LG는 화질 등 고난도 기술에서 아직 격차가 있다고 하며 중국 제품은 주로 중국 내수 시장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세계 시장에서 큰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지만 소비자가 느끼는 기능과 디자인 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 상품성 측면에서는 추격을 허용했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가성비는 원래 중국 제품이 좋았는데 오히려 놓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디지털 트윈을 중심으로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빨리 투자해야 한국이 중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다고들 말합니다. 미중 갈등으로 중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 등으로 주목을 돌리고 있어 시장 다변화를 통해 수출을 확대하려는 한국 기업들에겐 경쟁이 예상되는 상황인 거죠. 중국 기업들의 혁신성 관련해서 첨언을 드리자면 세계 온라인 소매 시장을 지배한 아마존 창업은 1994년이었어요. 뉴욕에서 투자은행에 다니던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자동차를 타고 창업 여행을 떠나 시애틀에서 창고를 임대해 온라인 서점을 열었죠. 97년부터는 책 이외의 상품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에는 주식 상장 IPO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주가는 2001년 닷컴 버블 이후 5달러로 떨어졌습니다. 고객은 있었지만 돈은 벌지 못하는 회사. 사람들은 이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오늘 아마존 주가는 3,4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0년 동안 680배 가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큰 성공을 거둔 회사는 세계 역사에서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혁신과 성공의 스토리는 언제나 미국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조사한 결과 지난 25년 동안 새로운 기업 중 가치가 1,000억 달러 120조를 넘은 기업은 딱 19개 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9개가 미국 기업이었습니다. 스냅이나 페이팔 같은 기업이 포함돼 있죠. 하지만 놀라운 점은 중국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개의 최고 혁신회사 중 중국 기업이 무려 8개나 됩니다. 미국에 한 개 모자라죠. 중국판 배달의 민족 메이투안이나 제3의 이커머스 핀더더 같은 기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가만히 떠올려보면 핀테크와 온라인 커머스, 게임, 전기차와 배터리, 모빌리티, 오지통신, 떠오르는 모든 산업에서 중국은 맨 앞에 있습니다. 지구의 운명을 좌우할 친환경 에너지 산업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석탄 발전에 의존하는 중국의 에너지 산업이 낙후돼 보일지 모르지만 태양광 발전에서만큼은 가장 앞선 나라가 중국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세계 1위 기업 역시 중국 CATL이죠. 혁신 경쟁에서 중국은 이미 지1호 선도국가 자리에 있습니다. 유럽의 사례를 들어서 한국이 중국에 뒤처진 혁신 기업 숫자를 어떻게 늘릴지 공부해봤는데요. 2000년에는 인류 기업 100개 중 90% 이상이 미국과 유럽에서 나왔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미국은 50개 이상, 유럽도 41개로 많았죠. 그때는 중국의 기업들은 상위에 위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미국의 혁신 기업들이 더 집중되었습니다. 60개 이상의 기업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불과 15개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빈자리를 중국이 채웠습니다. 중국은 7위 텐센트와 9위 알리바바를 포함하여 13개의 기업이 세계에서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혁신에서 실패한 유럽은 검색은 구글에, 쇼핑은 아마존에, 클라우드는 아마존과 MS에, 소셜미디어는 페이스북의 시장에서 모두 미국 기업의 경쟁에서 밀려났습니다. 소비재인 프랑스와 일부 자동차 제조업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관광은 프랑스와 남유럽이 선점하는 것 외에는 거의 남은 것이 없는 대륙이 되었습니다. 한편 중국은 모든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살아남은 15개 유럽 기업을 살펴보면 상위에는 사치품 화장품 기업인 LVMH가 22위, 로레알이 39위, 식품회사인 네슬레가 26위, 로쉐가 28위, 반도체 장비 회사인 ASLM이 29위로 전통적인 제조업 기업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어요. 한편 중국은 텐센트가 게임 산업으로 7위, 알리바바가 이커머스 분야로 9위, 메이투안이 배달 플랫폼 업체로서 43위를 차지하여 비제조업 기업들도 상위권에 올라갔어요. 독일의 SAP가 소프트웨어 분야로 68위인 것을 제외하면 거대 혁신 기업이 미국 이외 국가에 자리 잡은 건 중국뿐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형태가 있는 제품을 만드는 산업은 혁신을 선도하지 못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화장품을 사용할 몸은 하나뿐이고 사치품을 걸 손목과 팔목에는 2개밖에 없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사람이 차를 한 대 이상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 형태를 가진 제품을 만드는 전통 제조업의 수요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제품은 넘쳐나고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윤을 남기기도 가격을 올리기도 어렵습니다. 유형 경제의 시대가 저물고 무형 경제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쿠팡과 같은 온라인 커머스 업체와 구글과 같은 온라인 검색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부호에 불과한 가상화폐를 사용하고 무형 경제의 세계에서는 심지어 전통적인 현금도 사용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무형 경제는 날이 갈수록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트래픽은 매일 신기록을 세우고 성공한 기업들의 사용자는 세계적으로 확장되고 있고요. 이러한 무형 경제의 형태에서 경쟁에서 미국은 이미 완승을 차지했어요. 애플,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혁신 기업은 모두 미국 기업입니다. 반면에 유럽은 패배했고 중국은 이 대열에서 시장을 지키고 세계로 진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전자제품을 노골적으로 베끼고 한국을 추격하거나 역전하고 있는 중국에 앞설 수 있는 대안은 바로 지금 말한 무형의 생태계를 차지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최근 글로벌 가전기업으로 널리 알려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전자, 기기 간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이를 통해 사물인터넷 기반열 솔루션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제조 분야에서 주목받는 기업들이지만 이제는 가전 제조 기업의 이미지를 벗어나 스마트홈 시장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실제로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면 향후 가전제품을 선택할 때
스마트홈 구축을 고려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어요. 삼성전자는 스마트홈 플랫폼을 기반으로 생활가전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고 초격차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집 평면도를 스마트싱스에 적용한 맵 뷰맵 뷰 기반 홈 아웃 솔루션을 소개했는데, 이 솔루션은 실제 집 구조를 반영한 이미지를 기반으로 공간별 기기 상태, 온도, 공기질, 에너지 사용량을 한눈에 파악하고 제어할 수 있어요. 중국에서 많은 외국인 기업들이 빠져나가고 많은 한국 기업들이 무형 생태계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어서 분명히 한국 기업들이 혁신 기업 수에 있어서 중국을 따라잡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중국은 국가 주도로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거든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과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관점으로 한국을 바라보는 외국인들의 생각을 관찰하고 한국의 발전을 응원하는 감동 다큐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